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요,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 기후변화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서유럽 쪽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나왔는데, 델타 변이 얘기, 그런 얘기들, 시장 자체가 좀 암울한 얘기들이 많아요. 아시아는 중국이 좀 약했고, 혼조세였고, 각국이, 미국은 약세로 끝났는데, 다우지수는 둥글게 움직이고 있지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이 좀 하락이 세고요. 이거 월간입니다. 일간이 아니고, 보시는 건 나스닥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요, 지금 지난번에 89달러 막 찍고 나서 쭉 올라오는데, 추세상으로는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잠깐 보면,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새벽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의 리테일 세일이 굉장히 기대치보다는 높았어요. 기대치가 0.4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늘었거든요. 코어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각보다는 좀 낮아졌고요. 심리지수는 아직 미시간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인데 아직까지 과거로 회귀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높게 나왔어요. 4.8.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국 발표도 있었죠, 이번 주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중국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소비 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걸 보면 중국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은 계속 그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경제지표 잠깐 보면은, 여기 리테일 세일 쪽에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아니고 데이터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기아평균이거든요. 기아평균의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단부에 있던 게 지금 상단부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진다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높은 치로 올라왔죠. 물론 올해가 이제 지금이 7월 6월달 발표겠죠. 6월 데이터가 그때는 아직 확연히 다 풀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얘가 7월, 8월, 9월달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거 추세보다 높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델타 변이 때문에 강력한 봉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떨어진 이유를 기사를 보면, 미국 기사를 보면은 답이 이거예요. 충분하지 않답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냐면, 숨어있는 황소를 끄집어내는 데는 달래서 끄집어내는 게 아직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됐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주식을 밀어 올릴 원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주식시장이 정부에서 돈을 풀고 바이든이 인프라 정책을 편대하는 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있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기업의 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못 올라가고 있죠.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긍정적인 호재로 반응할 것이 일정 부분은 꺼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실적 시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어제 유가가 쑥 밑으로 내려와서 77달러 가까이 갔다가 이제 71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단기간에 10% 가까이
밑으로 빠졌거든요. 주된 이유는 여기서도 기사에서 분석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데,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예, 공포인데 뭐냐면 주요 석유 생산국이 이제 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맞붙어가지고 나 못하겠어. 그래서 더 찍을래라고 해서 더 찍는 쪽으로 좀 합의가 됐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더 석유를 찍어서 재정을 충당하는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산해서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게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가가 밑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 되면서 60달러대로 다시 진입해서 60달러 초반에서 중반대로 왔다 갔다 할 시기가 현재 됐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면서 막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은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채권인데요. 채권 수익률이 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까지는 숏 커버링 때문에 지난번에 뭐 추가적으로 더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채권 펀드 매니저들의 그 숏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때문에 급격히 이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등세가 약하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채권이 이런 때도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약간 그 경제 상승이 둔화된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도로 채권 매집을 들어오기 때문에 10년 채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기가 확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예측할 만한 큰 문제는 없는데 델타 변이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쪽을 좀 보면 여기 미국 CDC 데이터거든요. 7일 이동평균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확진자 수도 여기 보시면 한 일간 뭐 19,000, 2만, 13,000 이렇게 떨어졌던 게 지금 현재 최근 가장 높이 나온 게 3만까지 나왔으니 39,000, 4만 다 됐죠.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통계고, 부분적으로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5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가 속도는 빠를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다를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이거는 미국의 CDC 데이터였습니다. 이거는 존스 홉킨스의 확진율 데이터인데 쭉 오르던 게 갑자기 멈췄어요. 이게 좀 특이하네요. 여기 뭐 검사자 수가 줄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들쑥날쑥 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5%대에서 딱 서서 멈추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통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확 늘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일리 확진자 수거든요. 확진자 수가 여기 보시면 뭐 4만 5천 막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죠. 약간 줄었다가 완전 개방한 패턴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원 환자 수거든요. 입원 환자 수인데 입원 환자 수를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고, 데이터로 보면 입원 환자 수 데이터로 보면 이게 이제 1일 입원한 환자 수예요. 500명, 7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총 입원 환자 수 같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사람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5만 뭐 4만 5천 5만 가까이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입원자 수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늘어나는 환자 수가 늘긴 하지만 여기 총 환자 수 여기서 늘어나는 여기 17,000대에 있다가 지금 뭐 한 45,000대까지 갔으니까, 아니 17,000이라네요. 1,700대에 이게 10배면은 17,000이죠.
그 다음에 한 30배면은 5만 1000이잖아요. 37에 20, 5만 1000이 30배가 되면. 그러면 입원 환자 수도 아주 적을 때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아주 적을 때가 78, 90 정도 되잖아요. 이거 10배면 900이고, 30배면 2000명이, 39, 27, 2700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 수는 700명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긴 하는데, 입원 환자 수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망 환자 수도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영국이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에 이거는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게 가장 잘 나타나요. 이게 백신 접종인데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이 67.5%고 1차 접종 끝난 사람이 80.6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뭐 한 10명 중에 9명은 지금 1차 접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접종이 전 국민의 한 3명 중에 2명은 2차 접종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그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형태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 데이터. 백신이 그 집단 면역 쪽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델타 변이의 환자를 그냥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입원이 안 되고, 입원이나 이런 이제 그 심화되지, 그러니까 병증이 심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거 무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영국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위험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물가에 대한 위험성은 여기 보면 제닛 옐런하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둘 다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당분간 올라갈 건데 다음에 진정될 거라고 계속 누르는 멘트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액션을 계속 지속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던 원자재를 풀고, 이래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누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봤지만 유가나 가격 이런 것들이 약간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심리적 그 압박감은 좀 더 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하지만 흔들리는 자체로 끝나지 큰 문제가 주식시장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식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은, 미국의 블랙록에서 경기순환주 말고 우량주로 돌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단순한 거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민감주, 뭐 그린에너지 쪽,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움직였던 많은 것들 중에서 퍼배수가 높은 것들이 많거든요. 뭐 퍼배수가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것이다, 원래 상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실 퍼배수가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행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행주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거 말고 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들어와 있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안 올라간 그런 우량주들, 가치주들 쪽으로 눈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중국 쪽은요, 제가 얘기 드리다 안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팔았습니다. 14일날. 종가 평균가 16,800원에 전부 다 털고 나왔거든요. 털은 주된 이유는 일단 이건 차이나 CSI 30인데 이것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은. ETF는. 그런데 얘의 횡보하고 얘의 횡보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섹터고 이건 지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 때문에
털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다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서 뭐 2030년인가요? 35년인가? 아예 내연기관차를 못 팔겠다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과도한 상승 때문에 지금 잠깐 빼고 나온 거고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의 일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수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지수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그 지수를 벗어나서 섹터가 극단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수 2월 달에 지수 최고가보다 못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섹터는 최고가 대비 뭐 거기 보면 2배 올랐죠. 저점에서 최고가를 뚫고 그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매도를 잠깐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다시 매집하러 들어갈 겁니다.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에서 매집해야 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떨어져 봐야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여하튼 그런 것의 한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중국 쪽에 있는 하이테크 주식들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승 탄력을 조금씩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해주랍니다. 7월 16일자고 게임 셧다운 주말 근무제 폐지 중 빅테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이거 듣긴 했지만 이런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다며요. 어디 갔지? 996? 여기 있네요. 996 문화. 한 번 듣긴 했는데 얼핏 이런 건지 몰랐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다음에 주 6일 근무.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 한참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애쓰던 그때, 주말 시간 아끼고 토요일 쉬고 막 이런 거 점진적으로 저는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이제 아직 시작조차 못한 오랜 관행을 깨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셧다운, 이제 우리 밤에 아이들 게임 못하도록 막는 것 때문에 뭐 소리도 많았는데, 이거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들 개인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거 얼굴인식 기술 도입해가지고 애들 확인해서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보면. 빅테크 쪽이 알아서 이렇게 기는 거 보면 이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쪽 빅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빅테크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 한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하향한 증권사가 나왔거든요. 내용 보면 이제 철강 후판 가격이 선박 만드는데 철판 그 가격 상승 때문에 적자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한국조선해양 보면 아래로 세게 내리꽂아서 고점 대비 22% 거의 23% 빠졌거든요. 이게 바닥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바닥일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를 계속 머리를 들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LG화학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그 CS 윈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뻗고 나서 재차 머리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슈퍼사이클 맞아서 수주 벼락을 맞았다고 뉴스 보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과정 중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주벼락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죠. 개미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가 이 산업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러니까 이 조선업에 대한 생태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 이 고점에서 잡았던 분들은 지금 털지도 못하고 들고 있기도 그렇고 더 사잔이 난망하고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섹터 분석은 중요하고, 그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라고, 그러니까 특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거론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여기 보시면 이거 일봉입니다. 맨날 시간봉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일봉이거든요. 이거 비트코인 주식인데 이미 비트코인은 직전 저점 일봉상으로는 저점에 근접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늘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만큼 많이 빠져서 더 이상 팔질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사재끼지도 않나? 이렇게 둘 다 거래량을 늘릴 수 있죠. 줄일 수 있죠. 근데 이게 매력적이라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로 튀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도지코인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도 이미 일봉상 저점에 걸려 있어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느 순간에 부러지면 아래로 확 내리꽂을 겁니다. 아래로 내리꽂을 거냐 위로 튈 거냐에 대한 부분의 경계선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